제가 2년 차에 그 계획했었던 우리 연구 주제는 이제 진화 목적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1년 차에 폴 킹온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루면서 그 제가 이제 맥그라스하고 그다음에 피칵 두 학자를 같이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폴 킹온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학자들을 조금 겸해서 연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냥 맥그레스 이 주제 관련해서 맥그레스를 메이저로 하고 이렇게 다루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학자는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맥그라스의 기포드 강연은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좀 책이 두껍기는 한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글 책을 보니까 번역이 뭐 다듬으면 뭐 한없이 다듬어야 되고 그래서 약간의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한글 번역 책을 제가 글을 쓰면서 참조를 했습니다. 요 맥그라스의 기포드 강연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년 차에 좀 소개를 드렸지만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 과학과 신학의 하나님 탐구라는 이런 타이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전체적으로 좀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맥그라스가 그 우주의 정교한 조율이라는 이 관찰 그리고 해석, 이 관찰과 해석이 곁들여져 있는 거죠. 요 그 이제 천문학 그리고 물리화학 그리고 생물학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이 우주 안에 정교하게 조율된 현상을 맥그라스는 이제 목적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전통적인 목적론적인 해석이 아니라 맥그라스의 표현대로 하면은 이제 후험적 목적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논지를 펼쳐가면서 신다윈주의 진화론자들에게 이제 문제 제기하는 그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그라스는 신다윈주의 진화론이 많은 부분에서 수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이 맥그라스의 강연 중에서 진화론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해서 물론 그 책은 이제 3년 차에 이제 그 주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물론 그 귀결은 자연신학입니다. 자연신학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맥그라스의 표현대로 하면 이제 삼위일체론적 자연신학을 전망하고 구성하는 재구성하는 그러한 어떤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진화론을 다루는 부분에서 그 진화와 목적에 관한 토론 부분을 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확대된 참고 문헌들을 통해서 조금 오늘 발표를 통해서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발표에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진화와 목적의 관계에 대한 우리가 보다 나은 이해를 전망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다윈주의 진화론이 고도로 복잡한 의식 또는 정신적 존재자의 출현을 설명하는데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이제 그 토마스 네이절이라는 목적론에 관한 현대 아주 탁월한 연구를 남긴 철학자와 그 다음에 이제 폴킹몬이 이제 토마스 네이절의 그러한 어떤 연구들을 참조를 해서 지적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다윈주의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특별히 이제 목적론과 관련해서 접근을 할 때, 요런 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제가 이제 덧붙인 이 발표의 아규먼트인데, 진화론이 검증 가능한 과학 이론으로서 제시하는 사실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치와 의미 문제, 우리는 이제 신학을 하고 또 인문학을 하니까요. 그래서 가치와 의무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무와 비관을 조장할 수 있는 다윈주의 진화론자들이 밝혀낸 현상적 사실을 목적과 의미 있는 세계상으로 다르게 해석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서사를 우리가 신학의 관점에서 그리고 종교의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참고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 장에서 우리가 이제 토론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진화의 방향성, 굴드는 이 방향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영어로는 트렌드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굴드 책을 좀 참조해 보니까 이 굴드는 이제 그 풀하우스에 이 개념에 대해서, 이 용어에 대해서 이제 그 좀 비교적 명확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트렌드, 동향, 경향,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요걸 이제 목표를 향하는 경향이라고 이제 굴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그 갑주에 굴드는 방향성 대신 이 경향, 추세, 또 방향이라는 표현도 쓰긴 씁니다. 그리고 동향, 다양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굴드가 이제 이 표현을 쓸 때는 정해진 방향으로 나아가는 어떤 확고한 실체가 아니라 변이의 증가와 감소 결과. 그러니까 굴드는 생물학적으로, 진화 생물학적으로 이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분명하게 이런 현상들은 생물학자들에게도, 진화 생물학자들에게도 인정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모두에 아예 좀 얘기를 하면, 제가 그 리딩을 좀 해보니까 그 굴드하고 그 다음에 신다윈주의자들, 도킨스를 중심으로 하는 요 신다윈주의자들 사이의 차이가 뭐 여러 차이 지점이 발견이 되는데, 오늘 발표하고 관련해서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굴드는 보니까 문화적 진화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진화라는 개념은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만 써야 된다. 그리고 문화적 진화는 생물학적 진화와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화적 진화라는 표현은 적절하지가 않고, 굴드는 문화적 변화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아주 명시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근데
신다윈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도킨스 책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도킨스 같은 경우는 문화적 진화론이라는 표현을 아주 명시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이해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진화론에 관심이 있으면 굴드 책은 우리나라에 번역이 많이 됐더라고요. 제가 연구하면서 이제 몇 권을 샀는데 이 굴드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탁월한 학자더라고 굴드가. 그래서 굴드가 주장하는 기본적인 논지, 오늘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런 아규먼트들이 굉장히 묵직한 아규먼트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굴드의 그 진화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신다윈주의자들 안에서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굴드와 신다윈주의자들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 핵심적인 차이는 뭐냐면, 굴드는 진화의 이 동향, 이 진화의 과정을 맹목적인 우연이다. 우연을 대단히 많이 강조하는. 제가 보기에는 굴드가 우연성을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신다윈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 뒷부분에 가면 이제 좀 성찰을 했는데, 신다윈주의자들 같은 경우도 진화의 과정, 진화의 방향성은 맹목적인 우연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안에 혼선이 있어요. 그건 다윈에게서 유래하는 건데, 다윈조차도 이제 그러한 혼선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굴드가 가장 진화의 과정이나 방향성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맹목적인 우연이다라는 것을 제일 많이 강조하는 학자인 것 같아요. 신다윈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혼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론적인 언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진화 생물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 진화의 과정, 거기서 이제 자연 선택이 핵심적인 메커니즘이잖아요, 그죠? 이게 확률적이다, 통계적이다. 그리고 그 확률 통계를 보면 우연적이다, 진화의 과정. 그게 기본적인 아규먼트입니다. 인과적 구조가 아니다라는 거. 요걸 뭐 거의 그래서 다윈주의 진화론자들 같은 경우는 목적론을 거부하는 것을 거의 일종의 공리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주장들이 대세다라는 거. 그것만 확인을 좀 해드리면 되고, 그 헉슬리의 얘기는 이제 스킵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냥 참조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굴드 얘기로 곧장 들어가 보죠. 이 굴드가 이 암 종류인데, 암에 걸렸다가 이제 40대 아마 초반인 것 같은데 암에 걸렸다가 나았더라고요. 근데 오래 살지 못했더라고요. 결국 60 막 넘겨서 죽었더라고요. 아까운 학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굴드 얘기를 굴드하고 그다음에 맥그라스가 강연해서 굴드하고 이제 모리스를 이렇게 대비시켜서 견주어가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모리스 쪽을 좀 지지를 하면서 목적론적인 논증을 펼쳐가는데요. 굴드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굴드의 그 진화 연구, 고생물학자인데 굴드는 이 진화 연구에 있어서 굴드가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시스는 이 생명도 이제 역사다. 역사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이 생명의 역사는 결코 진보로 해석돼서는 될 수 없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해석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생명체 역사의
여기서 보면 진보는 결코 보편적 현상이 아니다. 보편적 현상이 아니다. 이런 주장들은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숙고해 볼 만한 아주 굉장히 무게 있는 주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굴두리 사상가로 이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단순히 생물학자가 아니라 어떤 시대의 어떤 그리고 이제 이 어떤 지구의 미래에 관한 어떤 전망을 해주는 사상가로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이런 어떤 태세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거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진화는 예정된 결과를 향해 진행되는 경향 또는 추진력이 있으며 그 힘이 생명의 역사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최고의 결과를 낳았다는 생각은 오류다. 그 진화론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생명이란 예측 불가능하고 방향이 없고 인류의 탄생은 한순간 우연히 일어난 우주적 사건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 뭐 이렇게 주장하니까 우리 친학자들이 난리 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진화의 경로는 미리 결정된 필연이나 목적이 아니라 우연의 특징을 지닌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글도 엄청나게 잘 써요, 이분이. 그래 술주 정쟁이 우리 맥그라스의 책에서는 이제 술꾼의 비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술주정뱅이 모델 풀하우스 책 이명이라는 생물학자가 썼는 번역을 했는데 번역이 굉장히 잘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술주정뱅이 모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사고 실험을 통해서 논증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유기체의 진화 경로는 마치 술주정뱅이가 좌우로 비틀거리며 걷듯이 무작위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전반적인 방향성을 나타낸다. 유기체의 어떤 진화 경로에 특별한 이점이나 그에 대한 모종의 내재적 경향이 없는데도 생물의 어떤 평균 또는 최대값은 그 방향으로 움직여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연히 지배한다. 그리고 이제 굴드의 또 다른 아주 인상적인 이 사고 실험이 생명의 테이프 재생하기, 리플레잉 라이프스 테이프라고 요거는 원더풀 라이프라는 책에서 제시를 했는데 그냥 제가 인용문 읽어드릴게. 나는 그 실험을 생명의 테이프 재생하기라고 부른다. 대광기 버튼을 누르고 실제로 일어난 모든 일을 완전히 지웠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은 과거의 어떤 시대나 장소로 간다. 가령 버제스 혈암을 퇴적시킨 바다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다음 테이프를 재생해서 반복되는 과정이 처음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일 매번 테이프를 재생할 때마다 그 과정이 생물 진화의 실제 경로와 거의 흡사하다면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 매번 발생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재생 실험들이 실제 생명의 역사와 크게 다르고 마찬가지로 있음직한 결과들을 낳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경우에도 우리는 자의식을 가진 지능의 출현이 예측 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포유류는, 척추를 가진 동물은, 육상생물의 출현은, 아니면 다세포 동물들이 6억 년이라는 힘겨운 기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일은. 근데 이건 거의 기적적인 우연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거의 기적적인 우연인 것 같아요. 이제 맥그라스 같은 학자들은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인간 중심 원리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거 정교하게 조율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근데 이게 차이가 있지만 엄청나게 제가 보기에 거의 기적적인, 굴드도 그거는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우연이긴 한데 엄청나게 기적적인, 확률이 대단히 낮은. 굴두는 대략 35억 년으로 추산되는 생명의 전 역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시간은 단지 원핵 생물밖에 등장하지 않았고, 지구의 생명이 탄생한 이후 지금까지 시간 가운데 마지막 6분의 1이 되어서야 비로소 다세포 동물이 등장한 사실이 우연성과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의 방대한 영역의 존재를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봅니다. 지질학적 시간 척도를 고려하면 인류의 지능은 불과 1초 전에 출현한 것이기에 자의식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지구에 허용된 시간의 절반 가까운 기간이 필요하다는 놀라운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굴두도 라이프가 원더풀하다라는 건 책 제목에 나오잖아요, 그죠? 원더풀 라이프다. 그건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굴두의 해석은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화의 방향성, 그것과 이제 대비해서 진화의 방향성을 목적론적으로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흐름들, 그 안에도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모리스가 굴두하고 뭐 완전히 그냥 180도 다르다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 서로 이제 공유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생물학자로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참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맥그라스는 진화의 방향성 있다. 그리고 목적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코네이 모리스를 끌고 들어오는데, 코네이 모리스도 굴두처럼 진화 과정에서 우연성의 역할을 인정을 합니다. 이 우연성의 중요성을 다만 굴두와는 다르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굴두는 가장 우연성을 많이 강조하는 거죠. 모리스는 진화 과정에서 우연이 지배한다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 진화 과정이 특정 방향을 향해 수렴한다는 수렴 진화를 주장을 합니다. 이 수렴 진화는 생물 조직이 특별한 요구에도 동일한 해답에 이르려 하는 반복 성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몇 번이고 생명의 테이프를 다시 돌려보라. 그래도 마지막 결과는 동일할 것이다. 모리스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굴두가 생각하듯이 우연성이 생물 진화의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지배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이 모리스도 굉장히 아주 인상적인 사고실험, 비유를 들고 있는데, 그 폴리네시아인들의 이스터섬 발견을 유비로 사용해서 수렴 진화 현상을 설명을 합니다. 이 폴리네시아인들이 남태평양 한가운데 멀리 떨어진 이 섬을 발견한 것을 단순히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모리스는 뭔가 이 진화 안에는 안정성이라는 거예요. 안정성. 그거를 이제 모리스가 다윈의 나침판이라는 비유를 사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인용문 그냥 읽어드릴게요. 모리스도. 진화 과정 곳곳에서 나타나는 수렴은 진화의 끝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진화의 결과들도 예견할 수 없으며 불확정이라는 견해를 부정한다. 요컨대 유기체는 거듭 동일한 생물학적 해답에 이른다. 아마도 척추동물과 두 종류에서 볼 수 있는 카메라 눈이 가장 유명한 사례일 것 같은데, 이는 예견 가능성을 어느 정도 제공하기도 하지만 생명체에 더 심오한 구조가 있음을, 그 진화가 반드시 건너가야 할 대지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리고 그 진화 생물학자들 중에 목적론, 진화를 목적론적으로 해석하는
아주 세게 해석하는 학자가 프란시스 아얄라라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아얄라는 목적론적 설명이 현대 생물학의 근간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거는 그냥 스킵할게요. 아얄라의 주장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맥그라스의 논증, 재석관 논증으로 들어가서 맥그라스는 이제 그 에른스트 마이어라는 이제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진화 생물 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평가를 받는데, 그 마이어의 연구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뭐 상세하게 소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이어 책을 좀 구해서 좀 읽어봤고 좀 읽고 있는데, 이 마이어는 보니까 마이어가 이제 했었던 공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물리, 화학, 그 다음에 생물학적 차원에서 목적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통적인 그런 어떤 선험적, 형이상학적 목적 개념하고는 구분을 해야 된다. 구분을 해야 된다. 기본적인 논지가. 그래서 진화생물학에서 보니까 이 마이어가 진화생물학에서 목적론의 부상과 몰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이어는 이 생물학에 정당하게 사용되는 목적론적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학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는데, 그 정리한 게 이제 5가지입니다. 요거는 그냥 스킵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고. 마이어 보니까 이 목적론적 현상을 5가지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텔리오마틱 프로세시즈, 요거는 이제 보니까 물리화학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목적 현상에 대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텔리오노믹 프로세시즈는 요거는 이제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많이 두드러지게. 요건 자크 모노 같은 학자들도, 원래 피텐들이라는 학자가 예일에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처음에. 그리고 이제 purposive behavior나 adapted features, 이런 것들도 생물학적 차원에서 발견되는 목적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cosmic teleology, 이게 이제 전통적인 신학이나 또는 이제 철학에서 주장됐던 목적론이죠. 이거는 과학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마이어는 물리화학이나 생물학적 차원에서 목적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진화도 자연 선택의 원리에 따라서 그걸 목적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마이어는 이제 동의하진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퍼스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데, 퍼스가 이제 종국적, 종점을 지향하는 피니어스라는 개념을 썼는데, 그 개념이 이제 자연 선택 과정에 들어맞을 수는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마이어도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진화의 방향성을 목적론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이어도. 근데 이제 맥그라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생물 철학자들의 주장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모두에서 얘기했지만 진화 과정을 목적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래 후험적인 목적론적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퍼스 얘기를 이제 끌고 들어오는데, 뭐 아주 상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추가적인 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요 맥그라스의 아규먼트를 좀 정리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진화 과정 또는 방향성을 탐구하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이런 목적론 개념은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경험을 통해 밝혀낸 결과에 근거한 것이 사전에 강요한 것. 다시 말하면 미리 결정된 목적론이 아니다. 사변적인. 경험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그것은 진화 과정을 관찰한 결과에서 추론한 것. 관찰 결과를 성찰한 끌어낸 관념이지 경험으로 확인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체계에서 연역해낸 것이 아니다. 요게 이제 맥그라스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자를 포함해서 자연과학자들이 선험적 형이상학적 관념들을 과학의 영역에서 추방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만 이 맥그라스는 이제 경험적으로 검증되는 것들은 그리고 그런 어떤 검증의 가능성, 잠재성이 있는 것들 완전히 추방해서는 안 된다. 폴 킹원도 이제 대체적으로 형이상학에 관련해서는 이런 마더리트한 입장을 취한다라는 게 진화론자들이나 진화 생물 철학자들하고는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네 번째 섹션에서는 제가 이제 다윈주의 진화론자들에게 붙이는 비판적 후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굴드 책을 읽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나오던데 굴드는 다윈 자신이 자연 선택 메커니즘을 일반적 진보가 아니라 국지적인 적응만을 일으킨다고 간주함으로써 진보를 부정하면서 동시에 모든 정신적 물질적 자질은 생명을 역사를 통해 완성되어 간다는 상반되는 주장을 연결하는 논리를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종의기원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연 선택은 오로지 각 개체에 의해 개체를 위해 작동하므로 모든 정신과 물질적 자질은 완성을 향해 진보되어 갈 것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다윈도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데 다윈의 보니까 후계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당대에도 이 다윈의 자연선택 메커니즘이 이게 목적론적이냐 아니냐 이런 상반된 해석들이 있었더라고요. 실제. 그리고 그게 오늘날에도 계속 해소가 안 되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킨스 얘기를 이제 상당히 좀 상세하게 했는데 도킨스 책들 들어가 보면 목적론을 부정하고 이제 우연성을 강조하는데 맹목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목적 개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목적, 의도 이런 것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굴드는 생물학적 진화와 문화적 변화라는 표현, 문화적 차원에서는 진화라는 개념을 쓰면 안 된다. 근데 도킨스를 포함해서 신다윈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문화적 진화라는 개념을 아주 공공연하게 사용한다라는 거. 이거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 도킨스는 보니까 우리 의식, 고차원적인 의식, 인간 차원에서는 목적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자크 모노, 우연과 필연을 좀 뒤져봤는데, 자크 모노가 이제 그 피텐들이 이라는 그 아까 학자 보니까 우리 한글 번역본에는 한목적성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틸리아나미를. 이게 틸리알러즈하고 구분을 해서 생물학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목적 개념. 이걸 틸리아놈이 아까 제가 마이어 할 때 구분할 때 얘기했었죠. 모노도 보니까 이 고차원에서는 점점 더 한목적성이 강화된다. 목적성이 요거 읽어드릴게요. 직접 인용한 거. 선택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생물 자신의 한목적적인 작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 생물 자신의 유기적 조직화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러므로 다시 말해 외적 환경에 대하여 이 생물 자신의 자율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더 커지는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비중이 점점 더 커지다 보면 고등생물에게는 한목적적인 작용이 더 결정적인 것이 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그리고 모노가 문화, 인류 진화 국면에서 언어 특이성을 대단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노도 단순히 이제 진화 생물학적인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우연과 필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 우연과 필연은 그것도 사상적인 책이에요. 그 안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 정치, 뭐 문화, 그 교육 이런 부분에 관한 다양한 토론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그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결론을 대신한 질문과 성타예요. 그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서론에서 얘기한 두 가지 포인트 있죠. 그 폴킹원 얘기. 그러니까 진화론은 결국 다윈주의 진화론은 인간의 의식이나 정신과 같은 이런 고차원적인 차원의 이 복잡성, 그 안에 나타나는 목적성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근데 보면 도킨스가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많이 뛰어들어오거든요. 그게 아마 도킨스도 아마 그런 면에서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에요. 단순한 과학자라고 볼 수 없죠. 이 사람도 사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부분, 아까 제가 마지막에 서론에서 얘기했던 부분. 우리가 결국은 진화론, 과학적인 담론으로서 진화론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진화 세계상에 대응해서 어떻게 기독교의 이 서사, 창조, 구속, 이 새 창조의 종말론적인 서사를 어떻게 주장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 이 관계 문제를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얘기해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역설적이더라도 해야 된다.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예. 그래도 길어졌네요, 저. 예.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생각보다 빨리 끝내셨어요. 40분 가까이 쓴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네. 한 35분 선. 늦게 시작해서요. 예, 그 맥그레스 기포드 강연을 중심으로 맥그레스의 표현적 목적론을 그 나오는 과정, 그 전에 그 과학자들, 특히 진화론자들의 여러 스펙트럼을 소개해 주시고 맥그레스, 그 다음에 맥그레스로 인한 어떤 성찰적 질문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발표를 듣고 또 생각하신 거, 특히 내용적인 질문을 이제 전반부에서 좀 다뤘으면 좋겠는데요. 개념이나 내용,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 조금 더 설명이 부족한 거, 그런 걸 중심으로 일단 시작해 보기로 하죠. 근데 이게 그 화면이 좀 이렇게 우리 참가자들만 나올 수는 없나요? 제가 한눈에 볼 수가 없는데. 일단 그러면 공유는 그만 내릴까요? 여러분들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네. 예, 그러면 요건 내릴게요. 제가 예. 네. 기회를 이렇게 골고루 드리려면 한눈에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문제 때문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신청하시죠? 일단 저 수령 진화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코네이 모리스요. 네. 거기 여러분들 발표문에 4쪽으로 가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코네이 모리스가 그냥
그냥 뭐 사변적으로 선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코네이 모리스도 보니까 제가 그 굴드 책에서 보니까 그 코네이 모리스도 고생물학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학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코네이 모리스가 맥그라스 책을 읽어보면 이제 코네이 모리스의 주장들을 이제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좀 끌고 들어와서 읽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코네이 모리스가 그렇다고 그래서 그 뭐 그냥 그 생물학적인 또는 고생물학적인 어떤 그 귀납적 연구를 소홀히 여기면서 그냥 이렇게 추론만 일삼는 그런 이류적인 학자가 아니라 아주 인류급의 고생물학자더라고요. 굉장히 탁월한 고생물학자더라고요. 옥스퍼드 대학에. 근데 그 코네이 모리스가 그 굴드처럼 그 진화의 과정을 너무 우연성이 크게 지배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거를 이제 그 좀 수정하게 하는 경험적인 관찰 자료들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적인 관찰 자료들을 생물 세계의 탐구를 이렇게 해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굴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진화의 경로 또는 과정에서 우연성이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꼭 사람들이 꼭 그 다윈의 나침반 비유를 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꼭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비슷한 방향으로 수렴에 들어가는 이상하다. 이상할 정도로. 그러니까 첫째 수렴이라는 내용이 뭘 뜻하는지가 사실 좀 모호하고요. 그 다음에 소위 그 경험 자료라는 게 뭘 예로 제시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하신 것만 놓고 보면 진화의 프로세스 자체가 어떤 특정한 방향을 향해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우리 유전자 안에 있는 아미노산은 조합 가능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그것들이 무작위적으로만 조합되지 않고 특정한 패턴을 따라서 조합되기 때문에 조합되는 경우가 굉장히 한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유사한 설명 방식이 뭐가 있느냐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수렴 진화라는 내용이 예를 들어 그러한 조금 하부 유전자라든지 혹은 물리화학적 구조라든지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어떤 특정한 수렴해가는 방향이 있다 뭐 이런 건지 혹은 그런 것들을 다 보아보니 유기체 전체의 진화가 특정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것인지 그러니까 사실 수렴이라는 말 자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일단 그 다음에 그 수렴하다고 얘기하는 데에 그 근거가 되는 사례들이 뭐냐라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정확하게 이해에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까 그 우리 그 코네이 모리스 있죠. 5쪽에 인용문 있죠. 가운데 인용문 그 각주 26이요. 그거를 한번 여러분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진화 과정 곳곳에서 나타나는 수렴은 이게 이제 생물체 세계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 과정 곳곳에서 나타나는 수렴은 진화의 끝이 피니스 끝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진화의 결과들도 예견할 수 없으며 불확정적이라는 견해. 요거를 대표하는 학자 굴드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굴드, 그죠? 근데 코네이 모리스는 진화 과정 곳곳에서 나타나는 수렴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폴리네시아인들이 이스터섬 발견한 거는 굉장히 아주 인상적이고 매력적인 사고 실험이고 비유이긴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실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의식과 정신 차원에서는 실제적으로 진화 생물학자들도 모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킨스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한 목적성이건 또는 목적성, 두드러지게 목적성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공동 연구하는 거 뭐예요? 이거 굉장히 두드러지게 목적적인 프로젝트잖아. 그죠? 근데 굴드 얘기는 이거예요. 굴드하고 좀 비교하면 굴드는 요게 샘플이 너무 협소한 거라는 거예요. 인간 차원에서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목적성이 나타나는데 실제적으로 전 생명 세계를 따져보면 다수가 뭐라고요? 생명 세계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생명체는 뭔가요? 저 생물학 공부 좀 다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테리아. 그리고 우리 굉장히 고차원적인 목적성이 나타나는 뭔가 수렴을 지향하는 이런 목적적인 행동을 하고 목적적인 사고를 하는 인간들은 아주 굉장히 극히 일부분, 생명세계에서 생명체 세계에서 극히 일부분의 샘플을 가지고 주장을 한다는 것. 그런 굴드의 그런 주장들은 굉장히 제가 보기엔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조금 샜는데 그거 마주 읽을게요. 자, 요컨대 유기체는 거듭 동일한 생물학적 해답에 이른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생물체들이 아까 우리 이 교수님이 그 물리화학 차원에서 그리고 얘기했었는데 뭐 아미노산 이런 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지금 기포드 강연에서 맥그라스가 얘기한 게 파인 튜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유기체들이 뭔가 우리 인간들처럼 의식적이진 않은데 거듭 동일한 어떤 생물학적 해답을 추구하는 게 있는 것 같지 않느냐 이런 거죠. 아마도 척추동물과 두 종류에서 볼 수 있는 카메라 눈, 사례가 카메라 눈이 가장 유명한 사례. 카메라 눈. 그리고 제가 그 각주 있죠. 그 각주 21 보면 각주 21쪽에 보면 그 광합성 그리고 광합성과 눈을 포함한 익숙하고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합성 사례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카메라 눈이 가장 유명한 사례일 것 같다라고 모리슨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예견 가능성을 어느 정도 제공하기도 하지만 생명체에 더 심오한 구조가 있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진화가 반드시 건너가야 할 대지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유기체 세계의 곳곳에 이런 수렴 현상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 우리 그 우종학 교수님 들어오셨는데 이 부분은 우 교수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흐름을 잘 못 따라가서 네, 지금 나중에 다시 한번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 김정현 교수님 이 부분에 보충 토론할 거 없나요 혹시? 지금 저한테는 토론할 건 없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수령 진화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본인의 모리스가 제시하는 게 있었던 걸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광합성이나 그다음 카메라 눈 같은 사례들을. 네, 그 부분 예제를 조금 더 많이 소개해주면 이용도 주변에 감정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모리스 연구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저도 뭐 생물학 쪽은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해보지 못해가지고 근데 생물학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굴드 책이랑 읽으면서 이 생물학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모리스가 아까 제가 얘기했다 끊어졌는데 이 수렴지나 얘기하면서 비유로는 또 폴리네시아인들 그 이스터 섬 발견하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비유는 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그 폴리네시아인들은 굉장히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고차적인 의식과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 차원의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 굉장히 뭐 항해 굉장히 목적지향적으로 하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만약에 생명체 세계에서 더 차원으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뚜렷하게 그 차원에서 발견되는 그런 목적성들이 발견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맥그라스 같은 경우는 그 파인 튜닝 개념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논증을 펼쳐가는 거죠. 코스몰로지컬, 안스로폴로지컬 아규먼트. 안스로폴로지컬, 코스몰로지컬 아규먼트입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그런 추론은 할 수 있는데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귀납적인 연구들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아까 샘플 얘기했었는데 이 샘플의 범위를 넓혀야 이런 주장들이 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닌가. 샘플을 두드러지게 목적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좁은 샘플로 근거로 해서 주장하면은 더 목적적으로 아규먼트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해도 돼요? 네네. 지금 모리스 같은 사람은 이제 그 목적성을 얘기하는 거죠. 수렴 개념을 가지고 결국 진화가 목적성이나 방향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죠? 아니요. 이제 네. 과학자들이 이제 목적성이 있다는 거, 방향성이 있다는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불드처럼 우연성을 더 얘기한다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신다윈주의자들은 우연성 쪽에 많이 가 있는 것 같고, 그죠? 관점이.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목적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려면 목적성을 얘기하는 게 더 기독교적이냐, 우연성을 얘기하는 게 더 기독교적이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목적성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목적성을 얘기하는 게 아무 기독교적으로 더 그게 전통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 전통적으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어떤 텔레올로지가 아닌 그 우연성을 포함하는 목적성. 그러니까 우리가 뭐 판덴베르그 얘기 맨날 하지만은 우연성, 개방성, 컨틴전시 개념, 그렇죠? 우연성이라는 게 컨틴전시인데, 개방성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그 목적성 안에 담을 수 있냐. 이제 그런 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얘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후험적으로, 그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그 여러 가지 우연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 예를 들면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뭐 예를 들면 뭐 DNA의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그 중에서 많은 변종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환경에 적합한 게 이제 살아남는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신다윈주의에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일에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한 그 과학의 발견들을 얼마만큼 기독교에서 받아들일 수 있냐. 그거를 못 받아들이면은 사실은 우리 옛날 담론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면서도 사실은 이제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이제는 목적과 우연이 나는 이게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냥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우연이라는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차라리 과학이 그냥 다 목적론적으로 뭐 예측 가능하다, 뭐 방향이 다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하나님은 일하시기가 더 어렵다. 그렇죠? 커셀 이펙트가 인과론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그러한 목적론이라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더 들어와서 일하시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우연성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얘기하기 위한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항상 생각하는 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쪽에서 진화론을 뭐 창조과학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진화론은 우연을 얘기한다 라고 비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나 진화론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우연이라는 과학적 용어를 쓰는 건데, 그러나 그 우연이라는 용어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거를 우리가 부인하고 과학적 어떤 그 용어들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거든요. 네. 저기 관련해서 저도 좀 한마디만 더 붙이면요. 네. 유님께서 아마 그 잘 구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생각해 볼 문제는 계획성하고 목적성, 이걸 이제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리스 이야기는 이제 무계획성 또 무목적성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연성을 어떤 그 계획성하고 연결시키는 거랑 우연성을 이제 목적성하고 연결시키는 게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이제 우연적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게 우연이 무목적적이다라기보다는 이제 무계획적인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설계. 설계도가 있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다양한 가능성 중에 하나씩 그게 이제 실험되면서 가는 거니까, 과학자들의 용어에서는 이제 필연이 아니고 우연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한 가지 어떤 계획된 방향이 아니라 상당히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간다. 그런 면에서 우연은 이제 무계획성과 조금 이제 관련이 되죠. 그러니까 과학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떤 그 설계도대로 가는 거냐 아니면 우연하게 일어나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피직스 차원에서는 그 부분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과학자들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우연적으로 일어나니까 이제 이거를 무계획적인 거를 이제 우연에다가 연결시키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이제 목적성을 말할 때는 이게 어떤 피직스 차원이 아니라 사실 어떤 메타피직스 차원에서 어떤 하나님의 목적은 피직스로 감지되는 어떤 목적이 아닐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피직스 차원에서는 무계획적으로 보이는 거지만 메타피직스 차원에서는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가는 어떤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이제 항상 헷갈리는 게 과학자들은 이제 우연을 그 무계획하고 연결시켜서 무목적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또 이제 우리가 컨틴전시를 인정하는 이제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이게 우연히 무계획적인 것처럼 과학적으로는 보이더라도 그것을 어떤 그 신의 차원에서 뭐 메타피직스 차원에서 목적성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카메라의 경우는 이 모든 이제 상당히 많은 생물체들이 이제 눈이라고 하는 거를 동물들이 눈을 갖고 있는데 이 눈이 어떤 똑같은 한 가지 방향으로 지나간 게 아니라 굉장히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화가 됐거든요. 근데 결국은 지금 이제 2021년에 2020년이죠. 아직 새해가 안 됐습니다. 2020년에 현존하는 생물체들의 눈은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그 눈들이 진화한 과정들은 굉장히 경로가 다르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그것은 그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우연하게 된 건데, 결국 목적은 이제 그 눈이라고 하는 어떤 목적에 도달한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결국은 생물체들이 생존하고 환경에 적응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만약에 크게 규정한다면 그러니까 눈이 진화하는 과정이나 어떤 다양한 진화 과정은 무계획적이고 우연히, 그러니까 필연이 아니고 우연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생명체들이 어떤 그 생존 혹은 어떤 적응 이런 목적 지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그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전혀 무리가 없는 게 아닌가. 이제 약간 그 용어의 차이가 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또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일단 박 교수님이 불도하고 모리스를 비교하면서 한 사람은 우연을 강조하지만 한 사람은 목적성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이때 대체로 우리는 이제 후자의 경우가 되게 친밀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사람의 입장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느냐라고 할 때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우연이라고 진화 과정이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과 지금 모리스 같은 사람 진화 과정 안에 그 자체적인 목적이 있다. 특히 예를 들어 생명체의 자기 보존이라든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화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도 늘 한계라기보다 이 이야기들의 테두리는 어디에 있냐면 자연이라는 것을 자기 충격적인 것으로 관찰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뭐랄까요? 우리가 자연 현상을 설명할 때, 그러니까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그러니까 마치 신이 없는 것처럼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에너지라든지 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고 그 자체 가운데서 자연 안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발생하고 변화해가는 것이냐라는 이야기인 거니까 그렇게 보자면 자연 안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렴 진화를 잠깐 검색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뭐 바닷속에 사는 생명체라면 물개건 간에 혹은 상어건 간에 유선형으로 비슷한 형태로 변화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자연 환경을 그러니까 외부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광합성을 하거나 뭐 눈을 가지거나 혹은 박쥐는 뿔을 있지만 날개를 가지거나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비슷한 형태로 변화해 간다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 하나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생명체의 자기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단지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의 목적이라는 개념이 사용이 된다고 해서 그 목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세계에 외부로부터 부여해 준 어떤 경로라든지 지향점이라든지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그게 바로 밀접하게 연결이 될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이야기의 방향이 다른 거죠. 과학자들은 자연 진화 현상이 있는데 어떤 과학자들은 우연의 감점을 두고 설명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자체 목적의 구현이라는 방식으로 설명할 뿐
이 둘이 어느 것이 더 신에 대한 이야기에 친화적이다. 창조자가 어떻게 개입하는 데 더 친화적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목적이라는 말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박 교수님이 발제하실 때에 우리 디포드 모임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진화의 목적이 있다는 얘기하고 완전히 다른 층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서로 다른 층이 있는 거. 왜냐하면 그건 지금 문화적이고 학술적이고 인간적이고 굉장히 발전된 인간 안에서 사회적인 활동에서 목적을 얘기하는 거지. 그것을 곧바로 물리 세계의 작동 방식에 적용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워요. 오히려 그러니까 일종의 연결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자연 안에도 한 목적적이고 자체 목적적이고 자기 충족적인 게 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그리고 신학적으로 어디에 붙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 보면 하나님이 세계를 사랑하셔서 자율성을 부과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연 안에는 모든 생명체들 안에는 자기 충족적이고 자기 목표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석해낼 수는 있겠으나 소위 메타피지컬하게 우리가 근데 메타피지컬한 터미놀로지를 자꾸만 이렇게 메카니컬한 프로세스에 적용시키는 게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제가 제 말은 어쨌든 간에 우연을 강조하건 목적을 하건 간에 이건 셀프 오거니제이션하고 그러니까 자기 목적적인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더 우리 신학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에는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약간 이견이 있어요. 예, 지금 그 이견이라는 거는 이제 전통적인 주요한 관점에 대한 이견이라는 얘기겠죠. 앞서 윤 교수님 말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 교수님 말씀, 그리고 우리 이 교수님 토론도 윤 교수님이 그 중요한 대목을 좀 포인팅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그 우연과 목적 그 두 개념 관련해서 신학의 입장에서 우연은 신학의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은 개념이다. 목적이 좀 더 기독교 신학이 작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더 적합하고 중요한 개념이다. 이런 생각들은 올바른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진화생물학자들이 목적 개념 쓸 때 아까 마이어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이어가 굉장히 엄밀하게 구분을 해놨잖아요. 그 물리화학과 생물학적 차원에 있어서 아까 5가지 카테고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목적에 관한 5가지 카테고리 얘기했고 물리화학과 생물학 차원에서 과학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목적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적인 현상이 자연세계 안에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카즈믹 틸리알러지나 이런 식의 목적 개념, 그 바이탈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거, 그 바이탈리스트들 대표적인 바이탈리스트가 이제 베르그송 있잖아요. 베르그송. 그 다음에 이제 모노는 물활론적인 목적론자로서 드샤르댕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베르그송, 바이탈리즘, 생기론, 그 다음에 물활론, 드샤르댕 이런 게 다 커즈믹 틸리알러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은 과학 차원에서는 얘기할 수 없다. 자연세계 안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형이상학적인 관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 같는데 그 판덴베르크도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뭐 중요한 토론들은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연이라는 거, 우발성이라는 거,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판덴베르크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진화생물학자들은 전반적으로 맹목적적
기적적인 우연성, 진화 과정, 그건 공통적으로 주장하잖아요. 정도 차이지만 굴드가 우연성을 많이 강조한다는 차이가 있지. 마이어까지 포함해서 진화 생물학자나 진화 생물 철학자들은 진화 과정은 우연성이 어떤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간다, 이런 해석을 내리긴 어렵다. 그렇게 보긴 어렵다. 그런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일치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자꾸 이제 맥그라스도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맥그라스 이렇게 보면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판덴베르크는 이제 그 우발성은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에 부여해준, 피조물에 부여해준 자립성이다, 독립성이다, 자유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리고 폴 킹온도 그렇고 뭐 피칵도 그렇고 과학 철학자들 전반적으로 이제 요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끌고 들어오는 게 케노시스 개념이잖아요. 케노시스 신학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걸로, 그래서 피조 세계에 자유가 부여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식의 해석.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우연성, 우발성, 자연 세계 안에 나타나는 우발성, 우연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굴드 얘기하면서 굴드가 우연성을 대단히 많이 강조하는데 보면 굉장히 기적적인 우연성 같은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굴드 그걸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연성을 강조한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어떤 액티비티, 하나님의 활동을,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활동과 그게 모순되는 것은 모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 좀 더 적극적인 해석들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교수님. 예, 제가 앞에 저기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할 때 한 1억 개, 2억 개 정도 정자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난자하고 이제 수정이 돼서 이제 생명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수억 개 중에 1번부터 뭐 100만 번에서 1억 번까지 그 1억 개 중에 예를 들어서 95번 정자가 수정을 했다고 하면 1억 개 중에 그 95번 정자가 수정하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미리 세우셨고, 그래서 1억 개 중에 95번 정자가 난자랑 만나서 수정이 됐다. 요거는 이제 계획적인 거죠. 계획이고 계획적이고 플러스 목적적입니다. 반면에 1억 개 중에 95번 정자를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 우연히 1억 개 중에 95번이 이제 수정이 됐으면 그거는 이제 무계획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과학이 탐지하는 건 거기까지거든요. 근데 그 정자가 95번 정자가 우연하게, 계획이 아니라 우연하게 난자랑 만나서 수정이 되면 여전히 그 생명체를 만드는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무계획적이지만 결과는 목적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용어상에서 이제 과학자들은 항상 그 1억 개 중에 하나가 결정된 거냐 아니냐 이런 면에서 많이 따지는 것 같고, 외부에서 뭐 누군가가 외압을, 아까 우리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압을 작용해서 95번이 수정되게끔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론적 자연주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연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를 그 무목적성으로 이제 바로 연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근데 보통 이제 제가 갖는 어려움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과 우리 그 상당히 많이 우리 그 신학계 안에서도 그 목적성이라 그러면은 이 계획적인 거하고 1대1로 연관시키는 그런 그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1대1로 계획적인 게 아니면, 그래서 보통 과학의 용어로는 우연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그냥 굉장히 좀 무목적인 걸로,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창조나 하나님의 역할을 이제 부정하는 방식의 느낌이나 그런 뉘앙스를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그 이번 이 미래신학 우리 연구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넘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그 신학자들의 이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좀 도와줄 수 있게 그런 뭐 글들이나 내용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우연과 관련된 얘기인데, 근데 우연과 이제 우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좀 약간 조금 생각이 그러니까 찬스와 컨틴전시를 우리가 계속 좀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자크모노 같은 경우에는 찬스라고 할 때는 사실 그 어떤 목적을 다 배제하고 있는 거죠. 찬스라는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메카니컬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머티리얼리스틱한 의미를 좀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관해서 우리는 이제 우연히 곧바로 컨틴전트와 비슷한 개념인 양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컨틴전시하고 찬스하고 사실 완전히 다르죠. 컨틴전시라는 거는, 그러니까 찬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나 의도도 배제되는 개념이라면, 컨틴전트라는 건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앞으로의 목적이라든지 의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사건을 가리킬 때에.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우연히 기독교 신학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그 자크모노 같은 경우 완전히 찬스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는 그 어떤 의미도 지향점도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섭리도 있을 수 없는 개념이고, 반면에 이제 그 찬스라고 이야기하는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하는 거를 우리는 거기에 반면에 좀 컨틴전트한 것으로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과학은 목적성을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은 사실 그 주로 이제 동작인 그 메커니즘, 뭐 인과관계들을 따지는 거라서 목적성을 따질 수가 없고, 그렇게 보면은 그 컨틴전시 경우는 이제 필연이 아닌 의미에서의 어떤 우연, 그런 컨틴전시는 얼마든지 이제 인정할 수 있지만, 찬스라고 하는 거는 목적성이 없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과학의 범주를 넘어서는 자크모노의 해석이거든요. 맞아요. 네. 과학 영역 안에서는 얼마든지 컨틴전시는 인정할 수 있지만, 찬스라고 하면 그거는 형이상학으로 이제 넘어간 거고, 때도 자크모노도 결국은 그 진화가 일어나는 과정이 전부 이제 찬스로 보지만, 결국에는 이게 필연적이었다라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자크모노 안에서도 이제 스스로 약간 이제 그 찬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모순점이 있는 건데, 아마 그 지금 우리 말씀하신 게 이용조 씨 말씀이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우연을 찬스를 받아들인다라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이제 과학의 용어 안에서 과학의 어떤 디스크립션 안에서 컨틴전시를 받아들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네, 수령 진화에서부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의 나비효과처럼 우연, 목적 이런 거 많이 정리가 됐는데요. 다른 질문자가 또 다른 질문 해주시면 더 풍성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할게요. 저는 직접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들하고 또 발표해 주셨던 여러 내용들 좀 같이 고찰해 보니까 결국은 7페이지 35번 각주에서 박동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마이어를 이용해서 하셨던 목적론의 5가지 안에서 우리 자연신학의 자리 찾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됐어요. 결국 1번부터 4번까지가 자연과학에서 받아들여지는 어떤 목적의 개념, 물론 그게 완벽하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겠지만, 오히려 우리는 1번부터 4번까지 여러 가지 목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은 계속 5번 코스믹한 부분들만 찾게 되었고, 결국 그것을 찾게 됨을 통해서 우리의 전체 진화라든가 우리 살아가는 삶의 전부를 단 하나의 원리, 어떻게 보면 그건 인간적인 원리지
하나님의 원리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우리의 만족감을 주는 하나의 원리를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실수들을 하고 있고 그것을 목적론이라고 쉽게 얘기했던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래서 마이어라든가 또 마이어를 통해서 다양한 자연신학자들은 오히려 1번부터 4번 안에서 경험 후험적인 방식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적들을 찾아가자. 차라리 그것을 새로운 의미에서의 목적론으로 이야기하고 계속 우리의 논의를 좀 풀어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4번과 5번 사이에 아까 뭐 이용주 선배님도 말씀 주신 대로 뭐 컨틴전스를 그런 개념으로 쓸 수도 있을 테고 다양하게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저는 계속 화이트헤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고요. 과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일관적으로 딱 하나의 명령, 하나의 원리만을 주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 살고 꼭 거기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살아가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이 우리와의 대화 안에서 혹은 각각의 주어진 수영 진화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각각의 상황이 다르고 어려움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장 큰 범위 안에서 가장 좋은 형태로 보편적으로 다 우리에게 어떤 목적들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계속 마지막 그 종국적 과정이 가장 좋은 방식의 우리의 모습을 펼쳐주시기 위해서 계속 대화하시고 큰 범위 안에서 계속 안정성을 주시고 뭐 이런 후험적인 의미에서의 목적을 찾는 것이 자연신학의 하나의 그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말씀 한번 올리고 싶었습니다. 네, 뭐 제가 꼭 리스판스 하지 않아도 될 토론인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자들 혹시 너무 쑥스러우신가요? 네, 네, 손을 드셔가지고 네, 발언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오늘 식사를 안 해도 돼서 뭐 부담이 없어가지고. 저희 개인적으로 아직 논의를 접할 때, 특히 맥그레스의 논의를 접할 때 약간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뭐냐면 자연과학적 연구 속에서 목적론적인 어떤 과학적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 뭐 이런 비슷한 느낌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전통적인 자연신학적인 방법일 수 있거든요. 설계 논증이라고 자연세계 속에 어떤 하나님이 새겨놓은 어떤 설계 흔적들을 찾아서 설계자를 논증하는 방식의 논인데 뭐 맥그레스가 그렇게 이제 과거처럼 크루드한 방식은 아니지만 그런 시도를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지도 교수님들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중 개념 중에 하나는 이 자연 세계 속에 새겨진 목적 개념과 제게 자연 세계를 향한 하나님 목적 개념을 구분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저한테는 유익하다 생각했거든요. 그 영어로 얘기하면 God's purpose in nature가 있고 God's purpose for nature가 있는데 자연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자연을 연구하면 창조의 목적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전자로 찾게 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그게 예를 들면 자연 계시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했을 때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또 자연적으로 이미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광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오히려 관영신학의 사상의 통찰이 훨씬 신학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자연과학자들이 자연세계의 규칙성이나 어떤 이 목적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것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이 창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요거는 조금 다른 차원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자연세계의 어떤 법칙성이나 규칙성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을 찾기보다는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좀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시나 다른 곳에서 찾는 게 이 자연과학과 대화할 때 훨씬 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김 교수님, 우리 토론은 제가 이제 결론을 대신한 성찰해서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질문이 생기는데요. God's purpose in nature하고 for nature를 이제 구별하는 게, 그러니까 in nature면 가령 이제 자연을 탐구해서 자연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신의 목적 같은 것들을 이제 탐구하는 거라면, 이제 그게 이제 맥그라스가 사실은 이제 1801년에 이제 윌리엄 페일리 같은 방식의 자연신학을 상당히 비판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어떤 이제 어떤 변증적인 방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연의 신학, 그러니까 자연 자체를 이제 뭐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그 경계를 분명히 했던 거는 맥그라스의 그 포인트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러나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그 인류 원리 같은 면을 가지고서 어떤 이제 우주의 어떤 어떤 코스믹한 어떤 목적 이런 걸 이야기하면은 조금은 그 in nature 같은 느낌을 이제 주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in nature를 넘어서서 이제 for nature라고 한다면 그 자연 내에서 찾는 게 아니라면 이제 어떤 방식이 가능할지, 그냥 이제 순수하게 특별 계시 안에서만 찾아야 하는 것인지, 그러면 뭐랄까 어떤 자연 계시 일반 은총의 영역과는 좀 너무 분리된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어떤 in nature에서는 과학적 수준으로 명확히 찾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결론은 결국은 어떤 God's purpose for nature가 되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찾기 위한 어떤 재료로서 그 자연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탐구하고 맥그라스 정도의 방법으로 이렇게 신학적 해석을 가미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김 교수님이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불편하셨는지 한번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니, 예를 들면 인류 원리에 대한 강조가 처음에 볼 때는 변증적으로 되게 유용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인류 원리를 보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창조 때부터 뭔가 계획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우주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야기고, 제가 볼 때는 우주의 미래까지 이걸 확장을 시키면, 그러니까 뭐 천문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우주의 미래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뭐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없다 그러면, 그냥 이 역사가 펼쳐진다 그러면 인류도 결국에는 멸종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태양도 없어지고 지구도 없어지고 태양도 없어지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사라지게 될 텐데, 지금 기준으로는 인류 원리가 맞는 것 같지만 먼 미래 입장에서 보면 뭐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게 다 무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만들었다, 이런 식의 논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인류 원리는 지금까지는 타당한 어떤 변증적인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먼 미래까지 확장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완성의 목적을 창조세계 안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적으로 이제 씨앗이 어떤 나무가 되듯이 그렇게 완성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어떤 그런 이제 나이브한 진화론적 관점을 적용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류 원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나름의 어떤 변증적인 장점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기독교인들이 소망하는 그 미래의 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God's purpose in nature랑 for nature의 차이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과 은총의 차이, 자연과 은총의 관계로 볼 수도 있고,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조금 상호 보완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다르게는 이제 구원이라는 관점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이라는 게 이 자연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어떤 역량의 실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은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어떤 시간적인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창조의 완성에 대한 비전에 있어서도 자연 안에 이미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대한 은혜의 차원도 있지만 앞으로 행하실 하는 새로운 일들에 대한 기대, 그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for nature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세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뭔가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을 때 그 새 일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모순된다기보다는 과학자들이 지금 과학적인 탐구 방법으로는 말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고,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복음의 관점에서 미래를 이제 전망하는 그런 관점이 이 신학과 과학에 대하여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있는 위치와 네, 그 김 교수님 토론에 제가 조금 코멘트하자면, 그 판넨베르크트 종말론에서 이제 그 신학이 그리는 그 서사적 종말하고 지금 그 과학에서 제시하는 우주 멸망의 내러티브의 불일치 문제, 그거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우주가 멸망할 것이다. 지금 생명체가 뭐 앞으로 태양이 이제 앞으로 뭐 수십억 년 후에 폭발해서 태양계 안에 있는 생명체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근데 사실 그것도 끝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그 대목에서 존재론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하나의 이제 사례로서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읽어본 사례로는 칼 라너가 굉장히 심오한 존재론을 제시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우주, 그게 뭐 빅크런치건 그게 끝은 아니잖아.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우리가 좀 더 비기 스토리 차원에서 바라다 보면 또 새로운 우주의 역사가 시작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그건 존재론적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뭐 한 40년, 50년 또 뭐 죽잖아요. 죽으면 그게 과연 무로 돌아가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 저는. 근데 저는 그 칼 라너의 그 죽음 이후의 존재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심오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학의 입장에서 좀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지금 제시하는 우주의 역사라는 거, 지금 뭐 137억 년, 이거, 그리고 계속 팽창하는 역사, 이게 빅뱅이 있었고 빅크런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끊어지는 게 그게 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바라다 보면 우주 역사는 그 구성 요소들이 형태가 변화되지만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빅크런치 이후에도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우 교수님. 네, 윤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손 들으셨는데. 예, 인네이처와 포네이처 얘기가 아까 나와서, 그 두 개를 어떻게 같이 갖고 갈 수 있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네이처는 이제 세계 내재적 한목적성, 세계 내재적 한목적성, 하나님 안 믿는 그 과학자들이 그래도 뭐 모리스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게 퍼포즈 인 네이처 같고, 근데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인 네이처와 포 네이처를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포 네이처라고 할 때는 이제 보통 세계 외부에서 그러니까 세계 초월적인 섭리, 간섭, 이러한 생각을 전제하고 포네이처를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한목적 그 섭리라는 게
실제적으로는 인네이처 안에서 이루어진다. 포네이처가. 그러니까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포네이처 쪽이다라는 생각을 나는 그거를 저번에 그 맥커리를 통해서 다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칼라너 얘기도 했지만은 그 맥커리가 결국 칼라너의 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내재적 초월성이랄까? 내재적 초월성, 그러니까 그 안에 진화론이라든가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포괄하는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특별 계시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초월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생각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왜 크게 드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성육신 사상에 근거해서 전통적인 기독론이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들어왔다. 이 구도에 익숙해 있어서 그게 헬레니즘의 플라톤적인 이원론적 사고 구조 안에서 기독교인들의 머릿속에 그게 강하게 박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는 이번 1년 동안 요한복음 공부 우리가 BTS에서 같이 했는데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새롭게 생각한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의 성육신교리라는 것도 사실은 철저한 인간 예수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영광을 본 거거든요. 거기서 요한복음 저자가 두 번째 저자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복생자의 영광을 보고 거기서 성육신 사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버텀업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버텀업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쓰여진 요한복음을 보니까 탑다운으로만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구속사라는 것도, 인간으로서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인간 예수를 통해서 하신 구속적인 그런 사건들,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세계 안에서, 인네이처 안에서 하나님의 포네이처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나는 보고, 그게 본래 성육신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은 굉장히 성육신이 너무 탑다운 구도로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박 교수님이 질문하신 게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릴 것 같은데. 네. 인네이처, 포네이처도 지금 우리 윤 교수님 하신 말씀에 저는 뭐 거의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인네이처로 가장 과학자들이 탐구하는 것들에 다 제한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넘어서는 과학자들이 탐지할 수 없는 영역까지 포함해서 어떤 그 네이처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자연을 위한 포네이처의 그 목적들을 결국은 뭐 형이상학적으로 탐구하게 되는 게 아닐까. 거기에 재료로 과학적인 탐구가 하나의 재료로 포함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인류 원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이제 우주의 미래다라고 이제 김정일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류 원리 이야기하면서 138억 년의 우주의 역사에 어떤 그 인류가 존재하게끔 어떤 그런 형이상학적 의미에서 목적이 담겨 있다라고 말할 때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동일한 빅뱅 이론을 가지고 이제 미래를 보면 굉장히 답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거를 김정 교수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존재의 어떤 변환이나 가능성들을 탐지하기에는 좀 상당히 좀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이제 계속 팽창하면 생명체들은 이제 거의 존재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새롭게 나오는 내용들은 은하 중심에 있는 이제 블랙홀들이 가장 이제 중력이 큰 놈들일 거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면서 결국은 이제 뭐 블랙홀들만 남는 그런 우주로 만약에 귀결이 된다 그러면 그럼 이제 뭐 더 이상 그 어떤
존재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그냥 블랙홀들로 그냥 끝나는 우주처럼 되니까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불명확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류 원리를 빅뱅 우주론에서 인류 원리를 해석해내고 그걸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미래까지 얘기하는 거가 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우주 전체에서 70% 암흑 에너지와 25% 암흑 물질, 이 95%를 우리가 좀 거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가속 팽창에 대해서도 좀 약간 반론 같은 이야기들도 조금씩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나오는 것들이 있고 해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이제 우주를 이렇게 빅뱅을 통해서 이제 창조하셨다면 블랙홀의 죽음으로 끝나는 우주로 가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뭔가 이제 과학이 좀 더 발전하면서 이 팽창하는 우주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내용들도 앞으로 뭐 10년, 20년, 30년, 100년 가면서 좀 나오지 않을까. 약간의 어떤 우주 미래에 대한 예측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우 교수님 코멘트가 우리 어제 성탄이었지만 조금 희망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한두 분 더 한 6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한두 분 더 질문해 주시고 가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저 잠깐 물어봐도 될까요? 네. 지금 스티븐 제이 골드 이야기를 드셨을 때 제가 질문이 드렸던 게 신다윈주의자들 언급하는 맥락에서 제이 골드를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이 골드를 신다윈주의자라고 보시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에 안에서는 다른 입장이라서 제이 골드는 사실 단속병영설이잖아요. 예, 제가 다윈주의자들은 점진적인 변화를 계속 주장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맥락이 조금 다르지 않나. 근데 물론 제가 굴드를 신다윈주의 범주 아래 다루지 않았죠. 대비시켰죠. 예, 굴드는 신다윈주의자들하고 상당히 다른 진화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는 거죠. 우주의 역사도 그렇고 생물체 역사에 대해서. 근데 제가 보면 그 굴드의 시선이 어떤 사람들은 그 굴드가 우연성을 대단히 많이 강조하는 것들을 우리 신학계 입장에서 보면 좀 차가운 시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굴드를 잘 읽어보면 저는 굴드가 굉장히 따뜻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토론에 나왔었는데 그 인류 원리 관련해서도 굴드의 전망이 이 우주 그다음에 생명체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다보는 굴드의 전망이 저는 기독교 입장에서도 그렇게 비판만 단선적으로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굴드는 굉장히 학자로서도 아주 굉장히 리거러스하고 그리고 아주 많은 면에서 아주 센시티브한 아주 훌륭한 학자다 이런 생각이 사상가로서도 굉장히 탁월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한이 없으신가요? 이제 질문에. 네. 참고로 신다원주의는 전통적인 다윈의 자연선택설하고 유전학을 합친 것을 이제 신다원주의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굴드도 크게 보면 이제 신다원주의, 현대 그림이나 신다원주의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점진적 진화에 관련해서는
단속평형이기 때문에 대립되는 면이 있지만 신자유주의의 칸트라는 이제 묶을 수는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도킨스 그 메이나드 스미스죠. 도킨스의 선생님이 스미스 맞죠? 그 보니까 도킨스가 끌고 가는 그 신다윈주의는 자기들이 이제 다윈 진화론 해석의 정통이라고 이렇게 보고 또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굴드는 보면 그런 정통 라인에 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 발표문에 보면 다윈 해석에서 일치점들도 있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굴드를 모리스하고 완전히 대립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맥그라스가 이렇게 좀 그 견주 대비시키는 면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 오히려 일치점들이 상당히 많다. 고생물학자로서, 생물학자로서, 진화생물학자로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섬세하게 봐야 되고요. 근데 그 진화론 해석에서 다윈 해석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이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신다윈주의자들은 아까 점진적인 변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적 진화 개념도 쓴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굴드는 단속 평형설 아까 얘기했고, 그리고 그 진화라는 개념은 생물학적인 개념으로 좁게 써야 된다. 그리고 문화적 진화라는 개념을 쓰는 건 적절하지 않다. 문화적 변화라는 개념을 써야 된다. 왜냐하면 문화적 그 변화는 진화로는 그렇게 생물 진화는 그렇게 급속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문화적 진화는 굉장히 급속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뭐 그런 부분은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잘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네. 네, 그럼 오늘 5차 발표, 2년차 5차 발표, 5번째 발표 이렇게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박형 교수님께 우리 같이 박수 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